안녕하세요. 재료광도학 수강생 여러분들. 재료광도학 담당 교수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재료의 구조와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체 재료의 화학적 결합과 결정 구조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구조가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탄성 변형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화학적 결합에 기인한 고체의 이론 강도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강도가 실제 강도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크리프에 기인한 비탄성 변형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업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공업재료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내용으로서 기계적인 부하에 대한 저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과 합금, 폴리머, 세라믹과 유리, 복합재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재료들에 대해서 기계적인 성질을 한번 아래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인 성질은 화학결합과 미세 조직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기계적인 성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선 금속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금속은 메탈릭 본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메탈릭 본딩에 기인해서 미시적인 구조를 봤을 때 결정립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립을 형성되고 있는 메탈 구조에서는 장점으로는 연성 또는 취성의 특징이 보이겠으며, 특히나 자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파괴나 피로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코발런트 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는 2차 결합으로도 공유 결합 또는 2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폴리머는 특징은 체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폴리머의 장점으로는 값이 싸고, 그리고 매우 가볍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코로전의 저항성이 크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강도가 낮고, 금속보다는 강도가 낮고 스티프하지 않으며, 또는 시간 의존적인 성질인 크립이 나타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금속 재료에서도 크립이 나타나긴 하죠. 하지만 고온에서의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만 폴리머는 다소 낮은 온도에서도 크립이 나타나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라믹과 글래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정립일 수도 있고 비결정질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스트롱하며 온도에 대한 또는 코로전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라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특징은 매우 충격에 약한 브리틀한 소재라는 점이죠. 복합재료 같은 경우에는 본딩 형태는 재료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그러한 재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로 매트릭스와 파이버로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매우 강하고, 그리고 매우 가벼운 소재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조 비용이 높고 매트릭스와 파이버 사이에 딜라미네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수별 관심 영역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거동과 미시적인 거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시적인 고동은 제로 시험편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략 10의-1승부터 10의-2승 정도의 크기를 갖는 제로에 대해서는 제로 시험편을 구성을 하고 이 제로 시험편으로 기계적인 고동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시적인 고동은 이러한 제로 실험편에 대해 의존하는 것보다 결정 입자나 결정 결함, 폴리머, 그리고 여타 다른 팩터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10의-3승부터 10의-9승 취소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세 특성들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는 치수별로 어떠한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주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10의-2승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갖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 구조체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로 실험편에 의해서 기계적 거동을 예측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체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형태는 1차 결합과 2차 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차 결합에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존재하고 1차 결합의 특징은 2차 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거, 그리고 온도를 올리더라도 본드가 깨지지 않는, 즉 쉽게 녹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겠죠. 2차 결합으로는 반데르왈스 결합, 수소 결합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체 결합, 액체 거동과 폴리머, 탄소 사슬 분자 간의 결합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2차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결합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차 결합의 첫 번째, 이온 결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전자가 이동하여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애로서 NaCl을 들 수가 있겠죠.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가 서로 이동하여 결합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즉 NA에서의 원자 하나가 Cl에서 원자 하나가 부족한 점을 메워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온 결합으로서 견고한 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워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유,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는 수소에 대한 공유결합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소는 외부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자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소 원자가 들어와서 두 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자가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의 예시인 수소의 공유결합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속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결합이라는 것은 금속이나 합금과 같은 고체 형태의 결합에서 발견되는 결합을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곽세의 전자가 2분의 1 이하로 채워져 있을 경우에 각 원자들은 최외곽 전자를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최외곽 전자를 방출함으로써 전자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전자구름에서 최외곽 전자들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일컬으며 이러한 자유전자로 인해서 제로 내에서 정기적인 특성을 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전자구름에 대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콜릿 바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이 이러한 전자구름이고 내부에 박혀있는 견과류들을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결합의 특징은 다른 금속결합이나 이온결합과 달리 강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이죠.
즉 공유결합에서 공유하는 전자는 특정 원자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온이나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온이 아닌 다른 이온들과도 결합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띠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공유결합의 첫 번째 예시로는 탄소의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는 재료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강하고 견고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각도로 배열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고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결정이 매우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결합의 예시인 탄소사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사슬 구조 역시 각 분자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즉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6번으로서 최애각 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나는 다른 수소와 계봉결합을 수행을 하게 되면 2개의 자유전자가 남게 되겠죠. 또 다음과 같이 다른 분자 구조가 옆으로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경우도 최애각 전자 2개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자 2개와 공유결합을 통해서, 즉 이중 공유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뭐 단위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를 폴리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에틸렌 구조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2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결합의 메커니즘은 1차 결합에 의해 유기된 정전기적 쌍극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정전기적 쌍극자는 정전기적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2개의 극이 분리되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극을 띠게 됨으로써 이러한 전기적인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2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2차 결합은 1차 결합에 비해서는 물리적인 본드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결합력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정재료 내에서의 구조물을 분리해 보도록 해보죠. 우선 금속과 세라믹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체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결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결정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결정체일 수도 있고 비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선택적 결정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결정 구조에는 단위 격자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위 격자라 함은 단위 블록과 같은 작은 그룹이 모여서 완전한 결정을 이룰 때 이러한 단위 블록을 우리가 단위 격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단위 블록은 길이와 각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된 단위 격자들을 아래의 7가지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분리되어 있는 7가지 구분은 첫 번째는 큐빅, 테트라고날, 오스롬빅, 롬보헤드랄, 헥사고날, 모노클리닉, 트라이클리닉 해서 총 7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각각 길이와 각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7가지 단위 격자에서 주로 구조체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큐빅과 테트라고날 그리고 헥사고날의 구조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큐빅의 경우, 즉 입방 구조의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각도가 모두 90도이고 길이가 동일한 경우가 되겠죠.
또 정방 구조인 테트라고나 같은 경우는 큐빅에서 한 방향의 길이만 다른 이 구조를 우리가 정방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도의 각도가 가지고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다른 구 각도가 90도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헥사고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테트라고날을 조금 찌그러뜨리게 되면 헥사고날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리머티브 셀, 큐빅 셀, 테트라고날 셀, 헥사고날 셀, 즉 이 네 가지 구조가 구조 제로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위 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진 단위 격자에서 모서리 또는 내부에 원자를 배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하는데요. 원시 입방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에만 이렇게 원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 구조를 우리가 원시 입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원시 입방의 센터 부분에 원자가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를 우리가 채심 입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원시 입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의 중심에 6개의 면의 중심에 원자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은 이를 면심 입방이라고 FCC 구조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조밀 입방 구조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HCP라고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심 입방과 조밀 입방 구조 모두 동일한 원자 충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원자를 쌓았을 때 가장 조밀하게 쌓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결정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믹과 금속에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정입계로 구분되는 단일 결정립을 우리가 결정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립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은 결정립 조직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다결정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정립의 크기는 제조 공정이나 재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대략 1마이크로미터부터 10mm까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다결정 재료를 나타낸 것이죠. 즉 하나하나의 결정립을 우리가 여러 개 모았을 때 이러한 결정 구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다결정 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결정이 아닌 단일 결정에서도 이러한 결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결정립 내에서도 결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격적인 결함이나 신체적인 결함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듯이 재료 내에서도 이러한 결함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결함의 종류에는 점결함, 선결함, 표면결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0차, 1차, 그리고 2차 결함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전결함, 0차 결함인 전결함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치환형 불순물, 공공, 침입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치환형 불순물이라는 말은 원래의 원자가 있던 자리에 다른 원자가 위치한 것을 일컬어서 치환형 불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원래 원자가 있던 자리가 원래 원자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원자가 위치한 경우를 우리가 치환형 불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원자가 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공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형 같은 경우에는 정상 격자점이 아닌 위치에 원자가 위치하는 결함 형태로서
외부에서 불순물이 왔을 경우에는 불순물 침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원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다른 원자점에 그 원자가 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침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 결함인 선결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결함은 전이라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는데, 격자면에 상대적인 이동이 일어난 면의 가장자리를 우리가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칼날 전이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나선 전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날 전이와 나선 전이가 혼재되어 있는 혼합 전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은 칼날 전이와 나선 전이의 대표적인 원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칼날 전이에서는 원자의 한 층이 빠져나간 채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칼날 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나선 전이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유니셀의 적층이 이렇게 나선 방향으로 적층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즉 나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날 전이의 특징은 전이 선과 버거스 벡터가 수직을 이룬다는 점이고, 나선 전이의 특징은 칼날 전이와 버거스 벡터가 평행하다는 점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즉, 이 경우 전이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버거스 벡터의 방향은 오른쪽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벡터의 다음과 같이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선 전이에서는 버거스 벡터 방향은 이와 같은 윗방향, 그리고 전이선 역시 이와 같은 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전이선의 방향과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평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면결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결함의 종류에는 결정입 입계, 쌍정경계, 적층결함 등이 있는데, 결정입계에서는 소각경계와 고각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는 소각경계와 고각경계에 대해서 나타내지고 있는데, 그림과 같이 결정입 방향이 큰 변화를 이루지 않고 작은 각도만을 이룰 때 이를 우리가 소각경계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위에 같이 결정입의 방향과 새로운 결정입의 방향이 큰 편차를 보일 때 이를 우리가 고각경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입 내에서는 변형에 의해서 원자가 슬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위의 이동은 소각경계에서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에, 고각경계에서는 이러한 전위의 이동이 새로운 결정입으로 갈 때 쉽게 전달되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쌍정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쌍정경계 같은 경우에는 결정 구조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이 대칭인 경우에 일컬어서 쌍정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층결함이라고 하면은 원자 구조가 쌓여 있을 때 A라는 구조로 쌓이고, 그 다음에 B라는 구조로 쌓이고, C라는 구조로 그 다음에 쌓인다고 했을 때 다시 A, B, C로 쌓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C가 쌓이지 않고 A, B, C로 쌓였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적층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체의 변형과 이용 강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고체 변형에는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있고 시간 의존적인 변형으로는 크리프 변형이 있습니다. 탄성 변형을 기반으로 했을 때 고체의 강도를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간의 거리 변화가 재료 전체에 누적되어서 거시적으로 나타내는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원자가 떨어지는 거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거리의 차이가 무수히 많은 원자 사이에서 누적이 돼서 발생했을 경우에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형이 우리가 탄성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외부에 있는 힘이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원래의 위치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리에 따른 두 힘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 보면은 거리에 따른 힘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원자가 서로가 당기는 인력과 attractive force와 원자가 너무 가까워졌을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repulsive force를 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곡선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를 힘 거리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 원자의 힘이 0이 되는 이 위치를 우리가 평형 원자거리, 즉 평형 원자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장 안정화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탄성 구간은 대개 평형거리로부터 1% 이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평형 구간에서 1% 이내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탄성 변형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때의 기울기를 우리가 일라스틱 모듈러스로 정의도 할 수 있겠죠. 즉 응력 변형률로 이 커브를 바꿔보면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고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초기 평형 거리에서부터 얼마만큼 변이가 생겼는지를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성 계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형 거리에서의 기울기 값을 우리가 탄성 계수로 환산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즉, 힘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힘 곡선에서의 평형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하고 A분의 평형 거리를 해주게 되면은 탄성 계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평형 거리 곡선을 힘 거리 곡선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때의 대략적인 기울기 값이 탄성 계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론 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결합 강도라고 하는, 즉 cohesive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인장력을 기반으로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최대 인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론 결합 강도라고 하는 것은 1차 화학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최대 인장력이 되겠죠. 대부분 재료에서 다음과 같이 일라스틱 모듈러스의 10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스틸로 예를 들면은 스틸 같은 경우에는 200GPa이므로 이러한 스틸에서의 본드를 끄는 데 필요한 인장력은 대략 20GPa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론 전단 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론 전단 강도 같은 경우에는 전단 파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원자면에 전단 힘을 가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사인 곡선의 형태로 나타내질 수가 있는데 이때의 타우 b를 우리가 이론 전단 강도 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단력이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크기를 타우 b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론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단 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계수라고 하면 전단 능력과 변형률 관계에서 초기 기울기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자 한 층과 다른 한 층과의 거리를 h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단 변형률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감마값은 h분의 x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단능력 변환율 관계에서 초기 기울기 값이 전단 계수라고 했으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식으로부터 미분을 해보면 d 감마값은 h분의 1 dx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다시 전단계수를 x에 대한 표현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거리에 따른 전단 능력에서의 초기 기울기 값으로 변형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dx분의 d 타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이론 전단 강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식에서 dx분의 d 타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h분의 b의 비율은 대략 0.5에서 1 정도의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즉, 두 원자 간의 거리와 적층 거리 간의 관계가 0.5에서 작게는 0.5에서 1 정도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대략 전단계수의 10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장시험에서의 최대 전단 능력은 인장 방향과 45%이므로 45도이므로 대략 2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단 능력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인장 강도, 이론적인 인장 강도 값에 이론적인 전단 응력 값은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식을 이와 같이 h분의 b에 2파이 h분의 gb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즉 개수 2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전단 개수는 탄성 개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므로 이를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앞에서 말했던 인장력을 가했을 때의 최대 인장 능력은 이론적인 최대 인장 능력은 탄성 개수의 10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한 이론적인 인장 강도와 실제 고체에서의 나타나는 실제 강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인장 강도는 탄성 개수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는 실제 강도보다는 10배에서 100배 정도 크게 나타낸다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그림에는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탄성 개수와 인장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표입니다. 이 경우에 봤을 때 대부분 결함이 없는 수준으로 잘 만들어진 재료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SIC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이 700이므로 이론적인 인장 강도는 70GPa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장 강도는 21GPa이기 때문에 대략 3분의 1, 3배 정도 큰 인장 강도를 이론적인 인장 강도가 예측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2배에서 크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금속 재료 내에는 다양한 결함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0차, 1차, 2차 결함 등등 있겠죠. 이러한 결함에 의해서 전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전위의 이동으로 인해서 강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인 인장 강도보다는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5로 만들어진 또는 와이어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다양한 결함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같은 SI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616GPa이므로 대략 61.6GPa이 이론적인 인장 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인장 강도를 측정해 보면은 8.3GPa이기 때문에 대략 8배 이상 강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Al2O3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더욱 심해집니다. 즉 이론적인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38GPa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인장 강도는 2GPa이기 때문에 대략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즉 이렇게 실제 강도보다 이론적인 인장 강도가 큰 이유는 실제 제로에서는 다양한 결함들로 인해서 전위가 이동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응력에서 또는 보다 낮은 힘에서 강도가 결정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탄성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비탄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응력이 제거되어도 변형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비탄성 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소송 변형과 시간 의존적인 크래크 변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위 이동에 의한 소송 변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값은 실제 값보다는 훨씬 낮은 큰 강도 값을 나타낸다. 훨씬 큰 강도 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제로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결함에 의해서 전위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송 변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관가한 채 탄성 관점에서 이론적인 전단 강도를 평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결함에 의한 전위의 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이동에 의한 변형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칼날 전위와 나선 전위가 있는데 칼날 전위에는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빠진 채로 아니면 또는 추가된 채로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전단 응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응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런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제로 내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변형되는 이 구조를 슬립 스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위가 이동하는 면을 우리가 슬립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슬립 스텝, 슬립 단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면이 자유표면과 만나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슬립 스텝이라, 슬립 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선 전위 같은 경우에도 전달력을 가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전위가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전위선이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유표면을 만나게 되면서 슬립 단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에 많은 변형을 가해주게 되면 이러한 슬립 면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선립면이 연속적으로 배열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이를 슬립 D라고 부릅니다. 즉 슬립 밴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제로에 많은 소선 변형, 즉 많은 변형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슬립 D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자유표면과 교차하는 곳에서 이러한 무수히 많은 슬립면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위 이동이 발생하는 슬립면이 생기는 근본적인 슬립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결정 구조에서는 다양한 슬립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나 BCC, FCC 또는 HCP에서 이와 같은 슬립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결정 구조에서는 특정 면과 방향으로 이러한 슬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즉 전위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슬립이 일어나기 쉬운 면은 원자가 조밀하게 튕긴된 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슬립이 쉽게 일어나는 방향이라는 것은 원자 간의 거리가 가장 조밀한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음 원자까지의 거리가 작을수록 전위가 쉽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가장 쉽지, 두 단계씩 올라가면은 좀 더 많은 힘이 들겠죠. 이와 같이 슬립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 한 단계를 생각해 봤을 때 원자 간의 거리가 가장 작은 면에 대해서, 작은 방향에 대해서 슬립 방향이 결정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CC나 FCC 모두 12개 정도의 슬립 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제로에 따라서 BCC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슬립 계를 가지기도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12개의 정도의 슬립 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CP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로의 슬립 계만 갖고 있기 때문에 HCP 제로를 갖는 제로의 경우에는 슬립 계가 다른 FCC나 BCC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 취성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CC와 FCC 같은 경우에는 슬립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변형에 의해서 전위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훨씬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BCC와 FCC 제로는 연성 제로를 띠고 있다, 연성 거동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리프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크리프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응력 하에서, 탄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변형률이 하나로만 결정이 되겠지만 크리프 변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변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크리프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탄성 변형으로 인해서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지만 하중이 제거가 되면은 탄성 성분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변형률을 회복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리프 변형은 이후에 자세하게 그 메커니즘과 수학적인 모델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크리프 변형의 변형 메커니즘은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의 수직으로 놓인 결정기 변계부가 다른 결정기 변계와 달리 공공이 쉽게 형성이 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부분이겠죠. 이와 같은 부분에 공공이 쉽게 형성이 되게 되고, 이러한 공공을 메워주기 위해서 다른 공공 농도가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공공이 이동함으로써 인해 변형이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변형 메커니즘을 갖는 게 크리프 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